마지막 시간이니까 빨리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목동병원에 있고 유방외과 파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성질환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드릴 이제 강의 쭉 차례를 보면은 에피데미올로지, 그다음에 이제 염증, 비감염성 질환, 증식성 질환, 이런 순서로 이제 그다음에 리스크 팩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양성 유방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냥 캔서가 아닌 거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환자들이 이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아프면 혹시 내가 혹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만져지는 게 있으면, 그리고 아니면 다른 뭐 검사나 이런 거에서 우연히 발견이 된다던가, 뭐 진짜 흔하지 않게, 그러니까 드물지 않게 있는데 그냥 검진이나 뭐 딴 것 때문에 또는 펠빅 CT 배 아파서 정도씩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컷이 이쪽이 약간 흉곽 아래쪽까지 가는데 그 유방이 잘려서 나오면서 거기에 뭐 혹이 발견된다던가, 이거 전혀 엉뚱한 데서 이렇게 유방에 뭔가 혹이 있다는 걸 환자가 의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선 외래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왔을 때 일단 일반 환자들의 걱정은 혹시 이게 암일까봐,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 이런 증상은 암이랑 상관은 없다,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환자를 좀 안심시켜주고 제대로 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명확한 건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을 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환자가 이런 증상으로 진료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양성 유방 질환 중에서 우리가 에이티피컬 하이퍼플라지아라고 불리우는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LCIS, 로빌라 칼시노마 인사이트를 우리가 LCIS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암은 아니에요. 비나인에 속하기는 하지만 어떤 리스크 팩터인 거죠. 얘네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암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서 진료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칼시노마 인사이트 하면은 캔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는 이름처럼 첫 초창기에는 아주 예전에 이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얘는 암으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이런 질환들이 없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얘는 비나인 취급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이런 스펙트럼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게 암이 되기 전에 혹은 아니면 암의 리스크 팩터로서 발견을 했으니 나중에 환자분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속하고, 그러니까 나이대에 맞게 스크리닝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암이 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오른쪽 유방 한시 방향에 뭐 에이티피컬 하이퍼플라지아가 있었다, 혹은 로빌라 칼시노마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치에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당 쪽 유방 혹은 카운터라테랄 브레스트에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증상, 검사, 이상 소견, 만져지는 거, 뭐 통증, 분비, 물증 등 이런 증상들이 환자들한테 암일 수 있다는 이런 앵자이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거는 비단 우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이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맘모그라피를 찍는 영상 기사라던가, 아니면 환자한테 이제 검사 안내 설명을 하는 간호사라던가, 이런 식으로 의료진 전체가 그런 환자의 불안도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리스크 팩터들을 볼게요. 에이지, 당연히 이제 모든 캔서에서 암이라는 거는 이제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팩터고, 유방암은 좀 특이한 점이 사실 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에이징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갈수록 이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다시피 이게 약간 호르몬과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중년에서 높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픽 인시던스는 이제 여기 40대 중반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이제 유방암 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50세 딱 전후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면 되고 사실 유방암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대장암, 유방암이 서구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미나 유럽을 보면은 그쪽은 훨씬 절대적인 발생률이 높죠. 근데 그쪽 그 사람들은 60대에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그 추세를 아마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비나인 브레스트 디지즈의 크긴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인펙션이 있을 거고, 인펙션은 아니지만 뭔가 인플라마토리 컨디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바이옵시에서 진단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디지즈라고 불릴 만큼 환자들한테 이제 어떤 그 통증을 주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서 페인도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펙션은 이 카테고리에서 보다시피 반드시 수유부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non-proliferative lesion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혹이 있지만 그게 이제 증식성 병변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랑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계속 분류잖아요. 어떻게 나눠서 그 밑에 뭐가 속하고 그 밑에 뭐가 속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non-proliferative lesion은 이제 리스크 팩터는 아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proliferative lesion 중에서도 ATPR을 동반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typical hyperplasia나 이제 로뷸라 카시노마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proliferative lesion이긴 하지만 ATPR가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을 ATPR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 이제 한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이제 앞서 말한 걔네들보다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조금 올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리전들이 뭐 라디알스카나 파필로마 그리고 파이브라데노마 그냥 심플 파이브라데노마는 사실 캔서랑 별 상관이 없는데 컴플렉스 파이브라데노마는 아주 미미하게 캔서 리스크와 상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솔로지에 전부 상관없이 이미징에서 뭔가 패솔로지와 상관없이 다르게 좀 나빠 보이는 경우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지컬 익시전을 하게 되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ATPR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익시전을 한다. 왜냐면 아까 ATPR가 없어도 프롤리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영상학적으로 디스코던트하거나 하는 경우는 익시전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ATPR가 있으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건 그렇지만 아까 그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다고 했던 것 중에 LCRS가 가장 큰데 ADH는 사실은 프리말리그넌트 병변이에요. 근데 얘는 발견이 되면은 그냥 두면 사실 얘네는 아주 10년, 20년 뒤에 암이 되는 전암성 병변이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CRS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암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리스크 팩터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가 덧대봤자 그냥 LCRS일 것 같아 이러면은 얘네는 서지컬 익시전 하지 않고 그냥 옵자베이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타이티스 앱세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건데 이제 락테이션 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on 락테이셔널 마스타이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페리오칼 마스타이티스나 아니면 IgM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디오패틱 그래놀로마토스 마스타이티스라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유방의 구조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가 수유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임신 2분기 이상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글랜드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돼서 수유를 준비하게 되는 거고 실제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 수유부에 뭐 많게는 4분의 4명 중에 1명은 이런 유선형을 경험한
그리고 그 중에 한 5에서 11% 정도는 앱세스까지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스터필 포커스 RS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아이가 수유하는 요 그림을 보면은 어쨌거나 딱 감염이 되기가 좋아요. 엄마 체온, 아기 입의 체온, 그다음에 항상 영양가가 많은 이제 모유가 묻어 있고, 아이가 보통 이제 신생아 태어나면은 거의 뭐 1시간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축축하죠. 그래서 굉장히 균이 잘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됩니다. 진단은 사실 임상적인 걸로 되죠. 뭐 수유를 하는 환자가 열이 나고 유방에가 압통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발적, 발열, 압통 이런 이제 인펙션 사인이 있을 때 마스타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인플라마토리 브레스트 캔서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의심은 마스타이티스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캔서랑 구분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앱세스가 생겼을 때, 앱세스가 생기면 이게 스킨이랑 가까울 때는 이렇게 눌렀을 때 플럭츄에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시전의 드레이니지를 바로 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매스 포밍만 하고 저 안쪽에서 앱세스가 포켓이 생기게 되면 바깥에서는 그게 잘 앱세스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앱세스가 생겼으면 그거는 결국은 드레이니지를 해줘야 좋아지고, 안티를 쓴다 하더라도 이미 앱세스 포켓이 형성된 다음에는 그 안쪽으로는 안티바이오틱스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앱세스가 생긴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인시전의 드레이니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들을 이용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슈링키지 돼서 솔리드한 부분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펙션이니까 이제 경우 항생제를 주게 되고요. 앱세스 생긴 경우 드레이니지 해준다. 그리고 텍스트 독에는 모유수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유랑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두 아래쪽에 보통 많이 생기고요. 원인은 이제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스모커나 아니면 당뇨 환자, 그 다음에 오베스한 환자에서 이런 페리덕탈 마스타이티스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를 이렇게 방태 생리를 보면은 스쿼머스 메타플라자가 되면서 얘네가 덕트를 맞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인펙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유두거든요. 초음파에서 봤을 때. 그러면 유두 가까이 쪽으로 유관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이 안에 메슬라이크한 기장도 있고, 이렇게 도플러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도플러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봐도 이제 앱세스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드레이니지를 해주고, 이제 심한 경우는 이렇게 스킨이랑 이미 피스츄라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티 쓰고 필요한 드레이니지 해주고, 근데 이제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발할 경우에는 이 하나의 덕트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덕트를 잘라주는 게 서지컬 익시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GLM이라고 부르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디오패틱이라고 앞에 붙었었는데 원인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는 질환은 보통 많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토이뮨이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원인을 아무튼 잘 모릅니다. 그럼 원인을 잘 모른다는 거는 치료 방법도 딱 정해진 게 없고 이제 굉장히 상황마다 의사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임상 양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피부로 이미 염증이 뚫고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자발성으로 막 여러 주변에 이렇게 이제 앱세스 포켓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이 심해지니까 막 입술도 들어가고, 주변에 이게 또 진행성 아밀들이 생기지만 이제 부종이 심할 때도 이제 포도물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가 있고, 당연히 염증이니까 반응적으로 엑실라의 무드가 커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고 보통 G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바이옵시를 해서 바이옵시 상에서 GLM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염증에 준해서 보면 되는데 원인이 다르잖아요. 아까 걔네는 이제 뭔가 균이 있는 거고 얘는 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소염 진통제와 염증 치료를 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IND 해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고 안티바이오틱스는 세컨더리 인펙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걸 반복하면서 디지즈의 코스가 한 2년 정도 완전히 좋아지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뮨 디지즈라고 생각하는 만큼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쓰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스테로이드를 로컬 인젝션 하든 먹든 IV를 주든 아니면 뭐 수술을 하든 컨저버티브하게 보든 간에 모든 경우에서 이제 디지즈의 코스가 뭔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게 없어서 골드 스탠다드는 없는 그런 질환입니다. 몬도시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업 때 한 번 들어놓고 혹시 나중에 시습 볼 때 운이 좋아서 볼 수 있으면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건데요. 종종 있어요. 이제 이거는 슈퍼피셜 스로보플레바이티스라는 거고 이런 표재성 정맥에 일종의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트리거 팩터가 수술이에요. 수술. 외상이나 수술. 그래서 그 오그멘테이션 암모플라스티를 했거나 아니면 콘돌밍 서저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전에 한 번은 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코어 바이옵시를 했는데 헤마토마가 크게 생기고 이렇게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가 뭐 부딪힌 게 아니라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몬도시병이 생길 수 있다. 환자가 어떻게 오냐면 아픈데 뭔가 줄처럼 단단하게 만져져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환자 보고 팔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꼭 이 운두 근처가 아니더라도 이 배 쪽까지 쭉 내려가는 줄이 보이거든요. 누르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종의 아까 말했던 이제 표재성 정맥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환자가 아프니까 엔세이드 줄 수 있겠고 소복 같은 거 좀 느슨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몬도시병이라는 걸 알면 환자한테 안심시켜주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네크로시스도 일종의 염증인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상학적 검사에서 되게 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캔서는 맘모그래피에서 이렇게 스피큘레이티드 매스로 보이는 경우가 이제 어떤 시그니처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가시피케이션도 막 끼어있고 딱 보면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초음파에서 봤을 때도 뒤로 이렇게 섀도잉이 지는 이런 양상인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물론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꽤 있지만 히스토리를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뭔가 이 환자가 펜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는 뭔가 기저의 히스토리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뭐 그런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았다거나 익시전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펫이 약간 이스케미아 인저리를 받으면서 딱딱해져서 펜네크로시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술력이 있는지 뭐 안무도 같이 시술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부딪힌 적이 있는지 예전에 또 그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환자가 막 펜네크로시스가 되게 여러 군데에 의심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상학적으로 이게 다 막 여러 개가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봤더니 환자가 과거에 그 TA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펜대를 유방에 팍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펫이 네크로시스 되면서 이게 사진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 히스토리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일단 의심을 할 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캔서 환자인데 수술한 자리에 근처에 이런 펜네크로시스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바이옵시도 잘 안 되는 딱딱한 병변이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떼서 이게 리커가 아닌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non-proliferative disease는 병렬식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심플 시스트고 이런 경우들은 사진에서 이제 제가 여기 넣어놓은 사진들은 그냥 심플 시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 사진들을 넣는 거고 이런 솔리드 포션이 있으면서 플루이드 필드 되어 보이고 뭐 이제 솔리드와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툼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이런 마이크로 시스트들이 콘글로머레이티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주 단순한 그냥 샘플 시스템에 비해서는 팔로업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왕성한 이런 35세에서 50대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근데 뭐 진짜 5cm 이상 크거나 그러면 이런 시스플도 플루이드가 꽉 차면 되게 단단하게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저렇게 시스틱한 건지 확인을 하고 환자가 좀 불편해한다 그러면 이런 아스피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조금 에이티피컬하다 영상이 그러면 거기서 사이톨로지를 나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바이러스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제 잘 알아둬야 되고 뭐 영상학과에서도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제 임상에 나오면 유방과 관련된 여러 영상 검사들에는 다 이 바이러스 카테고리가 쓰여져 있어요. 뭐 맘모그래피, 초음파, MRI 등등.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카테고리 제로, 보통 C 제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해당 검사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흔히 C제로가 많이 나오는 게 맘모그래피와 MRI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맘모를 찍었는데 C제로다 그러면 뭔가 좀 에이시메트리가 있는데 이게 이상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캔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카테고리 1은 특이할 만한 이상 소견이 없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2는 영상학적으로 그냥 비나인이에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 3부터는 모니터나 팔로우 필요할 수 있고 앞에 프로버블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는 아닌데 이제 암일 가능성을 아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프로빌리티를 한 2% 이하, 3% 미만이라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부터는 이제 바이옵시가 필요한 병변이 있고요. 카테고리 6는 바이옵시 프루븐 말리그넌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진단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카테고리 4는 A, B, C가 있어요. 그 밑에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A는 이제 low suspicious, B는 이제 moderate suspicious, intermediate suspicious, C는 moderate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하면은 4A면 우리가 한 3에서 10%는 캔서일 수 있다. B는 20에서 25%, 근데 4C는 50% 이렇게 캔서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병변입니다. 여기에 4에 20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걸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당연히 바이옵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4A와 4B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4A면은 우리가 이걸 컴플리트 딕션을 하지 않고 그냥 바이옵시만 했을 때 비나인이다 그러면 팔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B부터는 우리가 패솔로지가 비나인이 나오더라도 이미징과 디스코던트 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4B부터거든요. 그래서 4B부터는 바이옵시에서 비나인이 나왔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컴플리트 딕션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갈락토실은 이제 모유가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생기는 거고 안에 물 대신 그 모유가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플라지아는 우리가 그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일드는 기본적으로 한 3-4층 정도가 증식한 걸 얘기해요. 노말 덕트는 이렇게 두 층으로 에피셀리움과 마이오 에피셀리움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 에피셀리움이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3-4층 정도 증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현미경상에서 마일드 하이퍼플라지아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DH라는 게 마찬가지 그런 거고 인트라덕탈 파필로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임상에서 흔히 보이는 비나인 디지즈인데 요 유두 가까이에 센트럴 포션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페리페리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센트럴 포션에 생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덕트가 늘어나 있으면 덕트가 늘어나 있다는 게 잠깐 얘기하면 정상적인 덕트는 사실은 소노에서 1mm, 2mm 여기 사진에 보면 이런 정도로 보여요. 이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고 그 안에 이런 솔리드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상에서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라고 이미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고 이런 경우는 코어 바이옵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어 바이옵시를 했을 때 바이옵시 상에서 이렇게 팝콘 라이트하게 스톡이 있으면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얘네들은 우리가 바이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입시전을 권고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 이유가 코어 바이옵시에서 이제 말리그넌시를 진단할 때 폴스 네거티브 레이시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환자를 바이옵시를 했더니 파이브라데노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97, 8%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파필러리 리전이다 하는 경우에는 코어 바이옵시에서 그게 나왔다 하면 캔서의 가능성이 그래도 한 뭐 많게는 20%까지 있을 수 있겠다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폴스 네거티브 가능성을 생각해서 암이 잘 생기는 나이거나 아니면 1cm보다 크거나 그리고 페리페리에 있을수록 이런 파필러리 리전이 캔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가지 경우들에서는 익시전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흔하게 동반되는 임상 양상이 니플 디스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플 디스차지가 물론 이제 때로는 블러디하게도 보이지만 뭐 옐로위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러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패솔로직한 니플 디스차지와 그냥 아닌 디스차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유두를 확대해서 봤을 때 그 개구부가 보통 한 20개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멍에서 단일궁에서 나올 때는 패솔로직한 걸 더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유방이 양쪽일 때 양쪽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만 나온다. 그래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통 저절로 나오는 분비물이 더 패솔로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꽉 짜여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패솔로직하다기보다는 그냥 우연히 속옷에 묻어 나왔다거나 그냥 조금만 건드렸는데 뭐가 한 구멍 분비물이랑 나왔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패솔로직한 디스차지를 의심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혹시 파필러 리전은 아닐까? 이제 가장 그때 의심해 볼 수 있는 흔한 질환이 파필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멀티플하게 한 군데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퓨즈 파필로마토시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러한 파필로마토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캔서에 대한 렐러티브 리스크가 사실 3배 정도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부터는 그냥 ATP를 동반하지 않는 프롤리퍼레티브 리전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클레로징 아데노시스는 뭔가 유즙을 만들어내는 이런 샘, 로뷸들이 많이 증식을 한 거고요. 얘네도 진단됐을 때 이제 익시전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캔서 이런 아데노시스가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캔서 위험도가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디아스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네는 사진상에서 사실 좀 이렇게 서스피셔스하고 스피큘레이티드 되어 보이는 백스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모양상 되게 기분 나쁘게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이옵시에서 라디아스카가 나오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영상학적인 디스코던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죠. 파이브라데노마는 잠깐 언급했지만 나이는 이제 젊을 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심플 파이브라데노마는 캔서랑 별 상관이 없다. 근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컴플렉스 파이브라데노마 같은 경우는 드물지만 이제 암의 리스크와 상관이 있더라. 그리고 이 파이브라데노마는 한 20-30%에서 호르몬 리셉터가 있어가지고 뭔가 호르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크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피임약이나 뭐 호르몬 치료, HRT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이즈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젊은 나이 잘생기지만 젊을 때는 또 호르몬이 왕성하니까 그때는 파이브라데노마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폐경이 다 돼갔는데 우연히 파이브라데노마가 발견됐다. 크기도 안 크고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보지는 않는 거죠. 뭐 만져서 오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에서는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바이옵시를 하거나 너무 젊은 나이에 이건 보나마나 파이브로 아데노마야 라고 하지만 팔로업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될 땐 반드시 바이옵시를 하는 것이고 익시전을 하는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클 때 보통 뭐 절대적인 크기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3cm 이상 되면은 익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너무 예를 들어 말랐는데 누웠는데 2.5cm의 파이브로 아데노마가 있어요. 아마 커지긴 하지만 누웠을 때 오블록하게 나와 보인다거나 그리고 환자가 거슬려 한다, 앉아서 신경 쓰인다 뭐 이런 증상적으로 있을 때는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사진상에서는 되게 나빠 보이는 바이옵시 파이브로 아데노마다 이럴 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바이옵시 컨펌이 됐지만 사이즈가 계속 커질 때에는 필로이드 튜머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거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파이브라데노마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이언트 파이브라데노마는 그냥 크기가 굉장히 큰 사이즈일 때, 10cm 이상일 때 이건 만약에 너무 크니까 제거를 하게 되겠고, 주브나일 파이브라데노마는 이제 아주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크기가 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마는 이제 수유 중에 생기거나 이런 튜블러 아데노마 같은 것들도 있고, 패쉬라고 우리가 약어로 쓰는 이런 슈도엔지오마터스 스트로마 하이퍼플라지아라는 게 있는데, 얘도 이제 왕왕 볼 수 있는 스트로마가 많이 증식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 엔지오살코마 같은 거하고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에서 패쉬가 나오는 경우에도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니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아까 노말버트 에피델리움과 마이오에피델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UDH 같은 마일드 하이퍼플라지아는 그 안쪽에 있는 에피델리움이 성역층 이상 증식을 하는, 그렇지만 세포 모양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에이티피컬은 말 그대로 이제 세포 모양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ATPI 진단이 까다롭기도 하고 힘든 이유가 DCIS하고 구분이 어떤 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DH가 코어바이오시에서 진단이 됐을 때 우리가 익시전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치료의 목적이 있겠죠. 얘는 그냥 놔두면 아주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바이옵시에서 ADH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그 매스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크다면 바이옵시 컨펌이 안 된 부분에도 ATP8 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DCIS를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진단이 ADH와 DCIS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ADH인 경우는 익시전, 뭐 맘모토미든 아니면 이제 수술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고요. ADH는 바이옵시에서 진단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캔서를 완전히 롤아웃할 수 없으면 익시전을 해야 한다 했을 때 많게는 한 20% 정도까지 DCIS로 혹은 IDC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했더니 그냥 ADH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ALH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ADH나 이런 에이티피컬 하이퍼플라지아 병변이 있을 때 상대적인 암의 발생 위험도를 3배에서 5배로 보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쪽이 아니라 이제 양쪽 유방에 다 해당되는 얘기고, 이런 환자에서 히스토리가 또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이런 ATP아가 있는 환자와 패밀리 히스토리, 그러니까 캔서, 유방암 환자 가족력이 있는데 환자 자체가 ATP아가 있다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돼요. 10배까지 이상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DH가 있는 환자와 ADH와 직계가족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LCIS 아까 통째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암의 위험도를 올리지 않는 거, 그냥 단순한 파이브로시스나 시스틱 디지즈, UDH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그다음에 약간 위험도를 올리는 거는 스크레로징 아데노시스 이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입선한 건 아니지만 이게 있었던 환자들에도 리스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파필로마토시스 아까 위험도 약간 올린다고 말씀드렸고, UDH 중에 이제 선호층의 마일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증식증이 있을 때도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DH나 ALH도 마찬가지로 하이 리스크 병변이 되겠고요.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손들고 하셔도 되고 메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와서 질문하셔도 되고